네, 안녕하십니까. 자, 2020년도 드디어 두 번째 7급 국가직 PSAT 언어논리 시험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또 기준점이 하나 이제 또 쌓이게 된 거죠. 자, 이 두 번째 시험이죠. 2회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시험은 첫 번째 시험이랑 좀 또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는데 예비 시험과 또 같아졌어요. 그러니까 예비 시험에서 첫 번째 시험이 좀 달랐는데 제가 그때 그 첫 번째 시험 관련된 해설 강의를 찍으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좀 특이한 형태의 언어논리 시험이 나왔다. 그러나 이거는 좀 특이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비 시험이 좀 더 정통적인 형식이기 때문에 예비 시험과 비슷하게 다시 출제되는 형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1회 시험 같은 형식과 예비 시험 같은 형식을 모두 준비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두 번째 시험, 2회 시험은 예비 시험과 유사하게 형태가 바뀌었고 1회 시험과는 완전히 또 스타일이 바뀌는 형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시험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시험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좀 이번에 바뀐 그 비중과 출제 비중과 형식에 약간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다른 PSAT 언어논리 시험과 유사하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다른 PSAT 언어논리 기출문제로 준비를 하셨던 분들은 또 특별히 생소하지 않게 이렇게 출제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어떤 면에서 가장 큰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됐느냐? 첫 번째 시험은 일반적인 언어논리 문제들, 예를 들어서 뭐 사실적 이해 문제들이니까 비판적 사고 유형의 일반적인 문제들도 갑을 이런 식으로 대화형의 문제들이 많았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번 두 번째 시험은 어떠했냐면 그냥 줄글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 일반적인 언어논리 텍스트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또 다른 지점은 논리게임의 출제 비중이 확 줄었어요. 논리게임 문제가 예비 시험에서는 한 3문제 정도 나왔는데 1회 시험에서는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거든요. 한 2배 가까이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2회 시험에서는 다시 3개만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논리게임 문제가 상황 판단 문제랑 겹치다 보니 사실 언어논리에서 논리게임이 나오는 게 좀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상황 판단에서 충분히 다 테스트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 시험에서는 꽤 논리게임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2회 시험에서는 뭐 적정량으로 한 2-3문제 정도가 저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근데 3문제 정도로 출제가 돼서 그 비중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험에 없었는데 1회 시험에서 생긴 그 유형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실무형 대화 유형, 실무형 문제죠. 그 다음에 법학 논증 유형, 이렇게 두 유형이 예비 시험에서는 없었던 유형인데 1회 시험에서는 상당히 꽤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 2회 언어논리 시험에서는 법학 논증 유형은 한 문제로 줄었고 실무형 대화 문제도 2문제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모두 후반부에 배치돼 있죠. 그래서 기존 정통 언어논리 문제 스타일에서 조금 벗어난 문제, 그게 6문제 정도에서 이렇게 더 출제되지 않고 기존 정통 언어논리 문제가 19문제 정도 출제가 돼서 예비 시험이 딱 이렇게 출제가 됐었거든요. 예비 시험 스타일로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험 형식이 3회 시험에서 또 연결될 것이냐? 출제 기간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이상 각 문항 유형의 비율은 해마다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처럼 또 나올 수도 있고 예비 시험이나 이번 2회처럼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회 시험에 그 출제 비중이 어떤 문항이 많이 나올지 적게 나올지는 시험이 치러봐야 합니다. 이런 유형을 안 내겠다. 옛날에 이제 그 법학 적성 시험 같은 경우에 어휘어법 문제를 안 내겠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그렇게 발표되지 않는 이상 한번 등장했던 유형은 언제든 다시 나올 수 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모든 유형을 고르게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전반부 14개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제가 제 기본 강의에서 늘 말씀드린 지문 구조를 도시화해서 이해해라 라는 이야기를 늘 합니다. 아마 그렇게 문제를 풀었다면 굉장히 문제를 빨리 쉽게 풀 수 있게 출제가 돼요. 왜냐하면 스테레오 타입으로 많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준 스테레오 타입의 해법이 이번 2회 시험에서는 상당히 적중하는 그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가 있었던 시험입니다. 이 문제 역시 지금 해설 강의 역시 그 방법으로 제가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입부에서 화제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단락 도입부에서 화제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걸 위해서는 이 화제를 끌기 위해 주목을 끌기 위해 뭔가 예시가 되는 내용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 예시를 정리해 주면서 이 글 전체에 어떤 화제가 도입부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거란족은 고려가 송을 돕지 않겠다는 약속을 원했다. 이게 거란족이 원했던 지점이라는 이게 도입부에서 나오는 일종의 화제인 거죠. 이 화제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배경 설명이 나옵니다. 상황의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해줘도 됩니다. 여기 고려가 있고 여기 여진이 있고 여기 거란이 있고 그리고 여기 송나라가 있어요. 이제 거란과 송나라가 지금 싸우는 상황에서 고려가 거란을 공격할까 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지문에서 거란이 고려를 침공을 합니다. 여진족은 여기가 아니라 압록강 하류에 있으니까 이쯤 있었겠죠? 지문에 보면. 그래서 침공을 해요. 자, 이 침공이 된 상황에서 고려 조정이 굉장히 당황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쩌라는 것이냐? 라고 얘기하면서 거란이 고구려의 후예라고 스스로 얘기하면서 고구려 땅을 다 내놓으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당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침공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왕과 고려의 신하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서희는 이 거란의 본심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거란이 송나라랑 싸울 때 고려가 거란을 쳐들어오지 않길 원하는 이 마음을 서희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서희는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뒤 실제 이제 그 소손령 거란의 침략군을 찾아가서 송나라를 돕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오히려 이 여진족이 차지하고 있던 이 지역을 강동 육주죠. 이 지역을 확보하게 됐다. 그게 지금 이 지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의 내용을 이렇게 도시화를 하고 이렇게 어찌 보면 그 지문 구조를 역시 이렇게 도시화를 해서 이해를 하면 이 내용이 이렇게 도시화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이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문을 분석해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처음에는 그림을 그리면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문에 표시하면서 하다가 잘 되면 이제 저처럼 눈으로 읽으면서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연습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해 가셔야 되는 거겠죠. 자, 사실적 이해 문제이기 때문에 5번 선지부터 확인해 들어가요. 5번. 서희는 고려가 거란의 군사적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소손령이 군대를 이끌고 돌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서희는 그대로죠.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사실적 이해 문제는 5번부터 확인해라.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5번에서 정답이 나오면 끝이에요. 1, 2, 3, 4번이 왜 오답인지 확인하실 필요 없이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 돼요. 우린 수업이니까 좀 보면 4번. 고려는 압록강 하류 유역에 있는 여진족의 땅을 세력으로 확대한 거란을 공격하고자 송태종과 군사동맹을 맺었다. 송과 맺은 거 없죠. 3번. 소손령은 압록강 유역의 여진족 땅을 압록강 땅의 여진족 땅은 고려가 뺏었죠. 2번. 여진족은 발해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니죠. 발해 망한 다음에 여진족은 독립돼서 나온 거죠. 1번. 거란은 압록강 유역에 살던 여진족이 고려의 백성이라고 주장한 거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1번 문제랑 비슷합니다. 이번 시험의 특징이 역사 지문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게 PSAT의 또 하나의 특징인데 출제진이 들어가는 성향에 따라 어떤 한쪽으로 좀 편향된 주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2번 문제도 1번 문제와 되게 유사한 역사적인 지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일본이 이렇게 있고 여기 대마도가 있죠. 근데 이 대마도에 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왜적들이 먼저 어디로 오게 되면 충청도로 왔다가 충청도에서 노략질을 한 뒤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 요동반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요동반도. 자, 이렇게 간 틈에 태종이 이 여기에 나오는 누굽니까? 바로 여기에 지금 이제 보면 이종무에게, 태종이 이종무에게 대마도로 오히려 우리 그 남성분들 그 게임을 하다 보면 이렇게 빈집털이를 하죠. 이 빈집털이를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종무가 대마도로 이렇게 가서 빈집털이를 간 거예요. 갔는데 자, 이 이종무의 흐름에 대해서 첫 번째 여기 그 두지포에서의 전투에서 이겼어요. 두지포 전투에서 이겼는데 근데도 이제 대마도주가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 이제 니로에서는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귀환을 했는데 이게 좀 순서대로 벌어지는 일이죠. 그랬더니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뭐라 그럽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 요동에서 대마도 군이 패퇴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결국 대마도가 조선에 복속을 하게 되는 요 흐름이 지금 이 지문의 흐름.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을 이렇게 도시화해 놓는 거예요. 이 지문에 있는 상황을 이렇게 도시화해 놓고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알 수 있는 것 5번 조선군이 대마도주를 사로잡기 위해 상륙하다가 패배한 곳은 견내량이 아니라 니로죠. 니로에서 패배한 거예요. 이렇게 구성을 분석을 해놓으면 지문 구조를 이렇게 도시화시켜서 분석을 해놓으면 그냥 이렇게 다 발견이 돼요. 그게 이게 지문 맵이 돼서 그 맵을 가지고 또 이제 지문에 가서 확인을 하는 식으로 찾아낼 수가 있죠. 4번 태종은 대마도 정벌을 준비하였지만 세종의 반대로 뜻을 아니죠. 세종은 반대한 적이 없어요. 3번 이종무는 세종이 대마도에 보내는 사절단에 포함되어 여러 차례가 아니라 이 한 번 쳐들어간 거죠. 2번 조선이 왜구의 본거지인 대마도를 공격하고 하자 명예군대가 여기 명예군대는 그냥 요동에서 막은 것뿐입니다. 1번 해주 앞바다에 나타난 조선군과 싸운 대마도의 왜구가 요동반도를 향해 북상한 뒤 그렇죠. 얘네들이 먼저 요동반도를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종무가 내려간 거죠. 이것도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게 확실하죠.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역시 사실적 이해 문제입니다. 사실적 이해 문제. 지문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면서 내용을 파악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바로 무엇에 대해서 이 글 전체의 화두로서 혐오의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혐오의 감정. 그래서 혐오의 감정이라는 것은 바로 어떻게 쓰였다? 특정 개인과 집단을 배척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배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인 것, 그런 무기로 쓰인 것, 이런 것들이 그릇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 사실 이런 정도면 도입부가 거의 두 가지씩 지문이 도입의 주제가 다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혐오의 감정이 이제 그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냐? 마치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오염물질처럼 보게 하고 이를 통해 혐오의 감정을 느끼도록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시가 나오죠. 예시. 주장, 상술, 예시. 아주 전형적인 제가 본 수업에서 첫 번째 지문 유형에서 가르쳐드린 아주 전형적인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예시가 유대인. 이런 지문 구조들을 미리 공부해놓고 여러분들이 지문을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풀 수가 있는 거죠. 주장, 상술, 예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이렇게 예시로 나오게 돼요. 예시는 선지들이랑 판단할 때만 보고 너무 자세히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5번 인간에 대한 혐오의 감정은 타자를 혐오함으로써 주체가 얻을 수 있는 심리적 만족감과 연관되어 있다. 그쵸? 이 혐오의 감정을 통해 심리적 만족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기 두 번째 단락에 나오죠. 바로 이 상술 부분에서 나옵니다. 이 혐오를 통해 뭐를 얻을 수가 있다? 자, 이런 부분은 이제 지문맵을 가지고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심리적인 우월감과 만족감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4번 혐오의 감정을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된다는 입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도 어디에 있는지 보면 첫 번째 단락에 있습니다. 영미법에서 오래된 역사에서 혐오의 감정은 이렇게 그릇된 것으로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된다. 3번 혐오의 대상이 되는 비인간 집단은 비인간적으로 묘사된 그죠? 예시에서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2번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도 개인 또는 집단이라고 분명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1번 혐오는 정치적 선정도구로 이용됐죠? 정치적 선정도구로. 그러니까 1번이 틀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4번을 보겠습니다. 4번 역시 개념이 먼저 나옵니다. 어떤 개념이 나오느냐? 여기서 지금 보면 계획적 진부화 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획적 진부화란 무엇이다? 라고 이제 정의가 먼저 나오게 되는데요. 계획적 진부화는 의도적으로 수명이 짧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 소비자들이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 이 정의 부분 너무 기니까 제가 여기는 뭐 굳이 쓰지 않겠어요. 지문에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아이폰 11이 있는데 아이폰 12가 나오고 아이폰 12는 아이폰 13이 나오고 뭐 이런 식이죠. 갤럭시 21인데 22가 나오고 이런 식이죠. 이게 계획적 진부화. 자, 이와 같은 계획적 진부화를 먼저 정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다음 단락이 왜 하는가? 왜 계획적 진부화를 하는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먼저 첫째가 제품의 가격을 인상, 기존 제품 가격 인상이 곤란할 때. 그러니까 아이폰 10이 있는데 10 가격을 올리기가 힘들어. 그럼 조금 고쳐놓고 아이폰 11을 만들고 가격을 올리는 거죠. 이게 계획적 진부화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 중고 이전 제품을 중고 시장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건데 이게 자동차도 연식을 계속 바꿔서 나오는 이유인데 이전 제품의 중고시장 가치가 계속 유지되면 사람들은 새로 소비를 안 해요. 근데 신제품이 나와서 이전 제품 내가 갖고 있는 차에 중고시장 가치가 떨어지면 이거 계속 갖고 있기 좀 그런데 팔고 저거 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기존 제품의 중고시장 가치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소비자 만족도를 높입니다. 뭐 아무래도 연간 뭐 새로운 모델을 올리면 조금 나아지는 면이 있죠. 요즘 꼭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떨어뜨려 놓고 가격 올리고 막 이런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소비자 만족도를 높인다. 그때그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계획적 진부화는 그래서 이게 그 판매자, 생산자는 이것을 좋아합니다. 왜요? 뭐 이런 효과들이 나오니까 좋아하겠죠.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좀 해가지고 한 10년 쓰려고 그랬는데 계속 신제품이 나와. 당연히 자신들의 그 부담을 늘리는 거니까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비판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5번부터 보겠습니다. 계획적 진부화로 인해 실제 사용기간은 물리적으로 사용 가능한 수명보다 짧아질 수 있다. 맞죠? 네, 짧아질 수 있어요. 가치가 막 떨어지고 막 이러면 그냥 안 쓰는 거죠. 네. 4번. 그래서 집에 보면 막 핸드폰 이만큼씩 쌓여 있잖아요. 그죠? 4번. 계획적 진부화를 통해 기업은 기존 제품보다 비싼 신제품을 출시할 수. 여기 나오죠? 기존 제품 가격 인상이 곤란할 때 비싼 신. 3번. 계획적 진부화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올린다. 여기 나오죠? 자, 이렇게 이 지문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면 이런 것들이 그냥 바로바로 튀어나와요. 첫 번째 독해를 할 때 이렇게 구조적으로 읽어낸 것만 가지고도. 그러면 이제 이 속도를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번. 계획적 진부화는 기존 제품의 동일한 중고품의 경쟁력. 아니죠. 오히려 중고품 가격을 하락시켜요. 기존 제품. 그러니까 2번이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1번. 불필요한 지출할 수 있다. 소비자가 그래서 싫어한다 그러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5번 재화나 용역에 있어서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방식이 있다. 재화, 용역에 있어 비배제적이고 비경합적인 방식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입단락에서 얘기하는 이 글 전체의 화두예요. 비배제적, 비경합적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러면 무엇이 비배제적이고 무엇이 비경합적이라는 소리냐? 자, 먼저 비경합적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비경합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소비한다 해서 타인 소비량이 줄어들지 않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예시가 바로 따라붙죠. 어떤 게 그 예시가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제 보면은 라디오 서비스. 라디오 서비스 같은 경우에 내가 라디오 서비스를 듣는다고 다른 사람이 라디오 서비스를 못 듣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사과는 10개가 있는데 내가 2개를 먹으면 다른 사람은 8개밖에 못 먹는 건데 라디오 서비스는 내가 들어도 다른 사람의 그 라디오 서비스를 듣는 게 전혀 줄어드는 일이 없는 거죠. 이런 걸 일단 먼저 비경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배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역시 내가 소비를 한다 해서 타인이 배제되지 않는 것. 내가 소비를 해도 타인이 못할 일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국방 서비스. 국방 서비스도 내가 그 국방 서비스를 누린다고 하여 타인의 국방 서비스를 못 누리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소성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그러면 생산과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문제는 이런 것들이 만약에 가격을 매긴다면 누군가는 이거를 국방 서비스나 라디오를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걸 돈 주고 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은 그걸 이용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돈 주고 산 사람 돈으로 다른 사람들도 다 이용할 수 있는 프리라이딩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아무도 이걸 돈 주고 사려고 안 할 거예요. 아무도 돈 주고 사려고 안 하니까 이거는 생산해봤자 팔리는 물건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류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런 종류를 뭐라고 부른다?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이런 것을 공공재라 부른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공공재는 공급인 뭐가 필요하다?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결국 이 말을 하고 싶다. 공공재는 국가의 개입을 해야 한다. 자,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5번 라디오 방송 서비스는 비경합적으로 소비할 수 있어요. 라디오 서비스 비경합적인 거 맞죠? 4번 무임승차를 쉽게 방지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은 가소 생산될 수 있어요. 이게 뭐 그 가격이 매겨져 있어봐야 그 가격 낸 사람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이용하면 누가 가격을 내겠어요? 그럼 가소 생산될 수가 있는 거죠. 3번 이용할 수 있는 수가 한정된 여객기 좌석. 수가 한정돼 있으면 경합적이겠죠? 맞습니다. 2번 국방 서비스를 소비하는 모든 국민에게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다면 그 서비스는 비경합적으로 소비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국민에게 비용을 지불한다 한들 지불하지 않든 그냥 국방 서비스는 무조건 비경합적인 거예요. 그냥 국방 서비스 일단 이행되는 순간 모두가 비경합적으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2번이 틀린 이야기입니다. 1번 유료 공연에서 일정한 돈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공연 입장을 차단한다면 그 공연은 배제적으로 소비될 수 있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배제적으로 소비될 수 있다. 맞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 6번 다음 글의 핵심 논지입니다. 논지 찾기 문항이 나왔어요. 5번까지 사실적 이해 문제로 나오다가 6번 이제 논지 찾기 문항이 논지 찾기 문항이야말로 지문을 구조적으로 분석해서 도시화를 하면 바로 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보면은 도입부에서는 전체에 화제가 되는 이야기도 하지만 도입부에서는 전체에서 반박할 일종의 어그로를 끄는 내용이 도입부에 나오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그 어그로를 끄는 내용이 여기서 뭐야? 독일은 흡수통일이 됐다. 근데 이게 이제 도입부에서 언급이 된 일종의 그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에 대한 반박이 지문의 전부예요. 이것에 대한 반박이. 그래서 흡수통일되지 않았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바로 뭐냐면 동독인이 스스로 요구했다는 거예요.
집회도 하고 선거도 하고 선거에서 즉시 통일하려는 정당을 지지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독인이 스스로 통일을 주도적으로 한 거지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한 것은 아니다. 이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핵심 논지는 뭡니까? 동독이 스스로 통일을 원했다. 동독이 스스로 통일을 했다. 5번 선지. 동독 국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했다. 5번 선지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지문을 구조적으로 읽으시면 이런 논지 찾기 문항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풀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쭉 훑고 바로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7번 문제는 빈칸 채워넣기 문항. 빈칸 채워넣기 문항. 자, 이 7번 문제가 제가 보기에 올해 그 두 번째 7급 국가직 PSAT 언어 논리에서 좀 가장 어려운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7번 문제 같은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야 돼요. 언어 논리라는 시험은요. 국어 시험입니다. 국어 시험. 그래서 국어 시험이라서 지문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국어 시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문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답을 찾으려는 이제 이런 잘못된 풀이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7번 문제가 딱 그런 잘못된 풀이로 잘못된 것을 답으로 찾기가 쉬운 문제. 왜냐? 이 지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앞부분이 서양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이 전형적인 대립구조예요. 서양 사람들의 이야기고 뒷부분이 동양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 둘 다 특징이 뭐냐면 그 가장 아름다운 비유를 찾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 비율이라는 것이 그 비례라는 것이 바로 뭐와 연결되는 것이라고 앞부분에서 설명을 하냐면 바로 신이 자연물에 숨겨놓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이 자연물에 숨긴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르네상스 건축가들이 이러한 비율을 찾아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신이 숨긴 것을 찾았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신이 숨겨놓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르네상스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인문주의, 인간중심, 휴머니즘 이런 것들 사회시간에 배운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해가지고 이 문제에서 4번을 고르셨다면 이 시험이 언어논리 시험인 걸 잊어먹고 문제를 푸신 거예요. 이 시험은 언어논리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의 역사적인 지식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라 그냥 있는 지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해해서 문제를 풀 능력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앞부분에서 신의 섭리를 찾으려고 했다라는 그 내용이 부정되지 않은 이상 이 네모의 가에 들어갈 내용도 인체 비례에 숨겨진 신의 진리 이걸 넣어야 됩니다. 애국계도 1번 선지와 4번 선지의 나에 들어갈 내용은 똑같습니다. 왜냐? 나에 들어갈 내용. 동양 사람들도 얘네들처럼 비례에 집착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에 들어갈 내용은 동양도 서양처럼 비례를 찾으려고 했다. 비슷했다. 동양과 서양이 비슷했다. 이 얘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에는 그게 들어가는 거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1번과 4번을 이렇게 갖다 놓은 거는 여러분의 선입관이 이 지문에 쓰여진 것보다 먼저 작용하는지를 테스트하겠다고 문제를 넣어놓은 것인데 생각보다 4번 골라서 많이들 틀리셨을 겁니다. 특히 내가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 좀 더 공부했던 분들은 좀 더 많이 아는 분들이 더 많이 틀렸을 그런 좀 안타까운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문맥에 맞지 않은 곳을 찾아서 고쳐 달라는 겁니다. 이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어 나가면서 각각의 문맥에 맞는지 틀리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냉전 체제가 붕괴되면서 동유럽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죠. 동독 얘기, 동유럽 얘기, 역사 지문이 많아요. 이번에 특이한 게. 자,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받아들였는데 그간 중에서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게 됐다. 그래서 IMF 지원도 받았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외부로부터 도입된 자본주의 시스템에 적응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맞는 얘기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평균 수명도 급격히 줄었는데 이것은 그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을 지지했던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동유럽 지역 남성들의 과도한 음주, 흡연, 뭐 비경제적 요소를 중요한 요인으로 삼았다. 그 경제적 요인과 상관없다라고 얘기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충분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런 주장에 의문을 품은 영국의 한 연구자가 이렇게 반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IMF 자금 지원 전후로 통계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 IMF 자금 지원을 받은 국가, 다른 기관에서 자금 지원을 받은 국가만을 비교를 했더니 어떤 일이 나타났냐? 이게 지금 사망과 관련된 거잖아요. 사망률이 평균 수명이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IMF 지원을 받은 곳에서 결핵 발생률이 늘었다고 해봐도 결핵이 발생한다고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망률이 늘었다라는 것에 대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비경제적 요인이 아니라 경제적 요인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미음을 결핵 발생률에서 결핵 사망률로 바꾸는 게 문맥적으로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9번 문제는 여기 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우리는 이 표에다가 집어넣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확진 수험생, 그 다음에 자가격리 수험생, 그 다음에 일반 수험생. 자, 이들이 가는 시험장들이 나옵니다. 확진 수험생이 가는 시험장은 생활치료센터. 그 자가격리 수험생이 가는 특별방역시험장. 일반 수험생이 가는 곳은 최초 공지시험장. 자, 뭐 확진은 증상이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에가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증상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있는 경우, 없는 경우가 각각 달라집니다. 증상이 있으면 자가격리는 외부 차단 1인 부스.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들끼리는 회의실. 최초 공지시험장 증상이 있으면 소형 강의실. 그 다음 중대형 강의실. 자, 이렇게가 지금 이 표인데 이 표에 이제 마지막 하나 추가될 내용이 바로 뭐냐면 마스크가 어떻게 쓸 거냐가 여기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마스크 어떻게 쓸 거야. 그게 지금 이 지문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의무적으로 공통으로 써야 되는 것은 KF80 이상을 의무적으로 써야 됩니다. 어떤 거 이상이라고 얘기하면 그 이하는 쓰면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센터장이 내린 지침을 이렇게 보면은 그 지금 이제 보면 확진 수험생은 센터장 지침 따라. 자가격리 수험생 중에서 이제 지금 이제 보면 특별방역 시험장에서 보면 전부 KF99. 무조건 얘네들은 KF99. 일반 수험생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되게 재밌는데 소형 강의실은 KF99 권장. 대형 강의실은 KF94 권장인데 이게 권장이에요. 이게 권장이면 전체에서 최소 의무로 하는 게 뭡니까? KF80은 의무인 거예요. 이게 전부에 적용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KF80은 의무가 되는 거고 이 둘은 권장에 그친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1번. 일반 수험생 중에 유증상자. 일반 수험생 중에 유증상자는 KF80을 차고 시험 볼 수 없다. 아니죠. KF80까지가 의무고 KF99가
권장이니까 KF80을 착용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죠. 1번에서 답 나와버렸어요. 답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이 표에다가 뒤에다가 마스크만 하나 항목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채워 넣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였습니다. 2번 일반 수험생 중 무증상자는 KF80을 착용하고 시험을 치러서 KF80만이 의무니까. 맞죠? 3번 자가격리 수험생 중 유증상자는 KF99. 자가격리 중 KF99. 맞죠? 4번 자가격리 수행 중 무증상자는 KF99잖아요. 그러니까 94를 착용할 수 없는 거. 맞죠? 5번 확진 수험생은 생활치료센터장. 여기 생활치료센터장 지침에 따른 거니까 허용하면 KF80을 쓰고도 치를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생활치료센터장이 결정하는 거니까요. 자,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도 표가 주어져 있고 그냥 그 표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그려놓고 지문을 보면서 표에 수정이 될 부분을 체크해서 수정해 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이 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고병원성, 그 다음에 저병원성, 그 다음에 검사 중, 그리고 마지막 하나 바이러스 미분리. 건수는 보면 8건, 그 다음에 9건, 그 다음에 7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표가 잘못됐대. 그래서 왜 잘못됐는지를 봐야죠. 그래서 위에서 봤더니 바이러스 인플루엔자가 두 종류가 있어요. 바로 야생 조류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그게 5개. 그 다음에 가금류 바이러스 인플루엔자가 3개. 그래서 5개와 3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보면 5개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에 중에서 야생 조류 AI 바이러스 검출 현황이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야생 조류의 검출 현황. 그러니까 고병원성은 야생 조류가 5개, 가금류가 3개. 그럼 야생 조류의 검출 현황이니까 그걸 5개로 수정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병원성 같은 경우에 어떠한가 해서 보니까 야생 조류에서 저병원성이 8개 나왔대요. 이건 그대로 맞죠. 이건 수정할 필요 없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검사 중의 지금 보면은 9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 건에 대해서는 검사 중인 것이 9건인 것은 뭐 아직 모르는 거니까 이것도 그대로 가면 돼. 자, 바이러스 미분류가 7건이 있는데 이 바이러스 미분류 7건을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바이러스 미분류는 야생조류 AI 바이러스 검출 현황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항목 자체가 없어야 돼요. 포함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수정은 이걸 5개로 바꿔야 되고 이건 포함하지 않는다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걸로 항목을 빼버리는 걸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이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뭐가 뭡니까? 딱 보이죠? 기역과 디귿. 기역,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풀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냥 표가 있으면 제가 본 수업이나 문제풀이 수업 때 항상 얘기를 합니다. 표가 있으면 그냥 표를 이용해서 풀라고 그래요. 표를 이용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표를 좀 발전시키거나 표에 좀 뭘 추가하거나 표를 수정하거나 그러면서 문제를 풀면 충분히 문제가 풀어져 나갑니다. 자세한 건 제 기본 강의 같은 데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다음 글에 A에서 C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도입부에서 뭐냐? 인간은 존엄하다에 대한 비판.
그 비판으로서 세 가지 견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A견해, B견해, C견해. 전형적인 열거형 지문입니다. 자, A견해는 뭐냐? 인간이 존엄하다라는 것은 그런 것은 이 명제는 필요 없다. 왜냐? 이것은 거의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쓰인다라고 얘기해요. 존엄사 옹호에도 쓰이고 존엄사 금지에도 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 자체는 구별하는 어떤 표지로서 사용하는 게 필요 없다. 이게 첫 번째 A의 견해입니다. B의 견해는 인간의 존엄성은 신학적으로 등장을 한 것인데 요 신학적이라는 게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인간이 오만해지는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견해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건 휴머니즘인데 그것은 바로 인간만을 중시하는 종족주의적인 생각이다. 다른 종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생각이다. 라는 게 이제 C의 견해입니다. 자, 이것을 각각 평가를 한 것으로서 적절한 것을 한번 보면 자, 기억!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존엄사를 인정한 연명의료결정법. 연명의료결정법에도 존엄성이 쓰인댔잖아요. 연명의료결정법을 반대하는데도 존엄성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라는 게 A의 견해니까 이게 만약에 시행된다라고 얘기해봤자 A의 주장이 약화될 건 없어요. 오히려 A의 주장이 강화되면 강화됐지. 기억은 틀립니다. 니은 C의 주장은 화장품의 안전성 검사를 위해 동물 실험 금지. 그죠? 동물도 이렇게 종차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게 C의 입장이니까 니은은 맞는 이야기. 디귿 B와 C는 인간에게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인간 중심적 생각을 비판한다. 둘 다 인간 중심적 생각을 비판하는 거 맞죠? 디귿도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모두 적절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논증에 대한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루크레티우스라는 사람의 논증이 나옵니다. 루크레티우스의 논증은 뭐냐면 바로 존재하지 않음, 그러니까 죽기 이전에 비존재가 우리가 이 비존재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죽음도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루크레티우스의 논증이에요. 자, 이에 대해 반박 논증이 그 뒤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반박 논증 하나가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 늦게 죽는 건 상상할 수 있지만 늦게 태어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사람이 나올 때 이제 딱 그 정자와 딱 그 난자가 만난 거잖아요. 딱 그 시간에. 수없이 많은 정자가 있고 수없이 많은 난자가 있는데 딱 그 시간에 존재해서 딱 만나서 그 사람이 태어난 거라. 조금만 다른 정자나 조금만 다른 난자랑 만나도 이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태어나는 것이라는 건 없는 거라는 거죠. 그 소리는 뭡니까? 그냥 태어나는 건 일종의 필연이다. 죽는 건 늦게 죽을 수가 있지만 태어나는 건 필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비존재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태어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 얘기가 이 기억의 이야기입니다. 니은은 그 연장선상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내가 더 일찍 태어나는 일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딱 그 시점에 나온 특정 정자 때문에 특정 난자 때문에 태어나는 건데 그 시점보다 앞 시점에는 다른 정자나 다른 난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일찍 태어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가 결합되다 보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 태어나기 전에 비존재는 그냥 평가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이 이야기 자체가 뭐냐면 이 이야기 자체가 이거 자체가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밑줄이 디귿까지면 여기까지만 채워지는데 이거 자체가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태어나기 이전에 비존재는 이런 식의 뭐 나쁘다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평가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죽음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릴 수가 없다. 이런 논증법이 뭐냐면 이 결론에 논거를 반박해서 결론을 무너뜨리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역, 니은, 디귿을 이제 평가를 해보면 딱 나쁘다까지 밑줄 주셨으니까 나쁘다까지만 봐야 돼요. 디귿은.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기역, 냉동 보관된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어 태어난 사람을 고려하면 기역은 거짓이다. 그쵸? 냉동 보관된 정자와 난자를 고려하면 그거 일찍 태어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일찍 태어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거짓이라는 거 맞죠? 네, 기억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깨지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자, 니은. 기억에 어떤 사건이 가능하면 그것의 발생을 상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가능하면 상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태어나는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능하면 상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가 형식논리학이 살짝 쓰였어요. 상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 대우명제가 어떻게 됩니까? 상상을 할 수 없다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명제는 대우명제로서 같은 명제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상상을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불가능하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명제가 성립하면 이 명제도 성립하니 대우명제도 성립하니 기억으로부터 니은을 도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기억 판단은 형식논리학이 아닌데 니은의 판단에서 살짝 형식논리학이 들어가요. 이 대우명제를 쓴 것이 살짝 들어갑니다. 디귿 역시 마찬가지인데 태어나기 이전에 비존재가 나쁘다면 내가 더 일찍 태어나는 것이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니은의 부정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 디귿이 태어나기 이전에 비존재는 나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가능하면 내가 더 일찍 태어나는 것이 가능. 요게 이제 더해지면 이게 성립했으니까 이 명제가 요게 성립하면 이것도 성립하는 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성립했으니까 이게 성립하는 게 되는데 이거는 이것에 뭐가 됩니까? 부정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은 요게 추가되면 니은의 부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요것만 가지고 이 문제를 형식논리학이라고 볼 수 있을까? 좀 애매한 면이 있어요. 정말 아주 단순한 대우명제랑 아주 단순한 그냥 그 논리적인 그 전제 넣어가지고 만든 솔직히 상황 판단 문제, 형식논리학 문제에 비교하면 너무 초보적인 수준의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0.5개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애매합니다 그냥. 예, 그래서 어쨌든 니은과 기역, 니은, 디귿 세 개가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3, 14번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 지문에 두 문제가 붙어 있는 이러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약간 지문도 길고 좀 더 난이도도 높고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문 구조는 우리 제 교재에서 기본 교재에서 지문 유형 풀이법에서 다뤄지는 전형적인 변증법 유형의 지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B 서로 대비되고 절충형 C가 지금 나오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A의 주장은 이제 뭐냐면 바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보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을 때 A는 보존해야 한다라는 입장. A는 왜 보존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이익을 얻기 위한 최선의 수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얻기 위한 최선의 수단이 생물 다양성 보존이고, 이 이익을 얻기 위한 최선의 수단이면 의무가 나온다. 의무가 도출된다. 그리고 필요성이 나온다. 요 이야기가 결론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다 보니까 지금 보면 의무와 필요성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중간 다리에 이것이 설명돼 있고 이게 돼 있고 가로 가 안에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나온다는 이 화살표가 필요하겠죠. 자, 이 화살표가 들어가 있는 선지를 13번에서는 가에서 찾아주면 되면 그게 이제 바로 3번 선지에 있는 것, 1번 선지에 있는 것, 그죠? 네, 그리고 그죠? 네, 두 선지죠. 1번 선지 아니면 3번 선지에 있는 것. 요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B. B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보존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는 데서 보존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보존할 필요가 없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최선의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느니 그냥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낫다. 새로운 생물을 창조하는 게 우리한테 훨씬 유리하다. 실험실에서 만들어 나가는 게. 이게 B의 입장이에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C의 견해가 나옵니다. 근데 C의 견해는 기본적으로 결론은 어느 쪽의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변증법 유형이 이 두 개를 섞으면 제가 도출형이라고 그러고 어느 한쪽의 입장에 치우쳐서 나머지를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면 포섭형이라고 제가 가르칩니다. 기본 교재에서 제가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보존해야 된다는 입장이니 여기에서 오고 이게 여기서 좀 더해지는 형식이에요. 보존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보존해야 된다는 이유가 좀 다릅니다. 왜 보존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러고 있는데 필요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생물 자체가 갖고 있는 내재적 가치. 이것도 아까 나왔던 그 동물 그 인간의 그 종차별주의와 관련된 그 인간의 존엄성 문제랑 되게 유사한 내용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그냥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내재적 가치가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 이유를 여기서 삼게 됩니다. 바로 그 내재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 고유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죠. 그렇게 본다면 13번의 정답은 3번, 내재적 가치, 고유의 가치를 얘기하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14번은 이제 윗글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자, 먼저 기억. A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B는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보면은 네. 이게 좀 재밌는데 이 문제가 제가 그래서 좀 저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여기가 요게 올해 시험의 특징인데 24번 문제도 그렇고 뒤에 하나 더 있어요. 보존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요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그 정확히 얘기하면 보존하지 않아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이익 때문에 보존할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정확히 하면 아주 세밀하게 보면 B가 보통 이러면 이 정도면 보존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는데 올해 시험이 이게 출제자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게 출제자 스타일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건데 여기서 굉장히 현미경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익 때문에 보존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해서 아예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까지는 간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이 정도까지 B가 언급하면 기억도 맞는 걸로 봐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기억 디귿이 없기 때문에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 돼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상대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디귿에 보면 자연적으로 생명체가 도구적 가치를 가지는 데에 대해서 도구적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 A와 C는 양립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 얘는 도구적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얘는 내재적 가치만 얘기하니까 얘는 도구적 가치도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립할 수 있다. 만약에 여기 선지가 뒤에 어미가 양립된다 이러면 틀린 선지가 되는데 양립할 수 있다. 가능성만 있다라고 보면 디귿은 확실히 맞는 이야기. 근데 기억은 이렇게 세밀하게 놓고 보면
이익 때문에 보존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한 거지. 그렇다고 아예 보존하지 말자는 얘기를 한 것까지는 얘기한 게 아닐 수가 있어서, 그래서 기억 아니면 디귿이 답이 돼야 된다면 디귿이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문제도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 문제도. 요런 식의 함정을 파놔서 난이도가 상당한 문제죠. 자, 그래서 디귿이 답이 됩니다. 니은은 안 되죠. B는 A의 두 전제가 참이라도 A의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이 전제 자체를 부정하는 게 B의 입장이에요. 전제 자체를 부정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아예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 2번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문제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2022년도 두 번째 7급 국가직 공무원 기출문제 전반부 14개 문제 풀이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 11개 문제 같이 한번 또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갑과 을의 그 주장이 또 이제 대비가 되는데, 이것도 이 출제자, 이번 시험의 출제자 스타일이 좀 드러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갑의 주장과 을의 주장이 지금 이렇게 대비가 되는데, 아까 14번 문제는 좀 유사한 면이 있어요. 갑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확률 증가분이 있다면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그것이 확률 증가분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무엇이라고 볼 수 있다? 바로 가설을 입증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확률 증가분이 클수록 입증도가 더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갑의 주장만 놓고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확률 증가분이 있어야 가설을 입증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확률 증가분이 없으면 가설을 입증하지 않는다라고 이해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요번 시험 출제자는 이런 게 있어요. 플러스 1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제가 이것도 이제 기본 과정이나 이런 데서 제 수업에서 계속 강조한 건데, 제로라고 하는 포인트, 즉 지금 이 지문에서는 확률 증가분이 있을 경우 입증한다라고 되어 있지, 그렇다고 해서 확률 증가분이 없다면 입증하지 못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꼭 마이너스 1이라 볼 수 없고, 이거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고 입증하는 것도 입증하지 않는 것도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건 거죠. 그러니까 항상 0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문제를 출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장만 있는 걸 가지고 확률 증가분이 없다면 가설을 입증하지 못한다라는 기억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이것도 난이도가 있었을 텐데, 아까 14번 문제처럼 난이도가 있었을 텐데, 기억 디귿 고르신 분이 있었을 겁니다. 4번 고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 4번 골라서 많이 틀렸을 겁니다. 기억을 저기를 하지 못해서, 제껴내질 못해서. 근데 이 문제 스타일이, 이번 출제 스타일이, 그러니까 이게 가만 보면 이게 출제자의 스타일이 이렇게 좀 박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언뜻 보면 또 이런 것들은 이러면 이제 없으면 이렇게 바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게끔 하는, 그렇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가 좀 더 세밀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좀 더 정확한 출제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까지 고려하는 수험생들이 많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틀릴 수가 있었을 문제입니다. 4번 선지를 골라서 여러분들이 좀 틀릴 수가 있었을 그런 문제입니다. 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확률 증가분이 있다 해도 증가된 것을 더해 확률이 2분의 1을 넘어야, 그래야 우리는 가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1의 확률이었는데 그 요인이 0.3을 더해서 0.4 확률이 되면 이건 2분의 1을 넘지 않으니까 이건 가설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은은, 을은. 그러니까 딱 0.5는 무조건 넘어가야지 입증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니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증거 획득 이전에 이미 0.5를 넘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거는 그게 아니죠. 증거 획득이 더해져서 0.5를 넘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갑의 입장에서 어떤 증거가 주어진 가설을 입증하는 정도가 작더라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고작 0.01밖에 확률 증가분이 없어요. 고작 0.01밖에 없어. 근데 그게 을의 입장에서 이게 0.4999 이래가지고
0.01이 더해지면 0.501이 돼서 그죠? 509가 돼야겠네요. 509가 돼서 그래서 0.5를 딱 넘어버리면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을에서는 입증 가능한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적은 숫자라도 0.5만 넘기면 을은 된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디귿은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디귿이 맞는 이야기가 되는데 기억이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내기가 이거 아니면 저거 딱 그러니까 이렇게 딱 흑백 논리 오류에 빠지는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고 해서 꼭 저게 된다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것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는 요게 이제 반영되게 문제를 풀도록 하는 게 요 이번 7급 시험의 난이도에서 난이도 높은 문제의 특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1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ISBN. 저도 제 아내가 출판사를 하다 보니까 이 ISBN 부여를 이렇게 받는 거를 이렇게 늘 보는데 ISBN이 옛날에는 13자리 숫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10자리 숫자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도입부에서 ISBN 최근에 이것이 이제 ISBN 10, 즉 이게 10자리 숫자죠. 10자리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럼 이 10자리가 어떻게 구성되냐라고 하는 건데요. 먼저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 자리는 이거는 이제 무슨 번호가 됩니까? 바로 국가번호가 됩니다. 국가번호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ISBN 국가번호는 이게 5개지만 2개만 들어갑니다. 89. 그래서 2개만 여기에 할당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ISBN이 이렇게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 자리에 이 1에서 5 자리를 가질 수가 있는 형식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출판사 번호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출판사 번호. 우리나라는 여기서 5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가 2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출판사 번호는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출판사 번호가 여기에 이제 한 뭐 몇 자리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뭐가 들어가느냐? 출판사에서 이제 요 책에 이제 임의로 붙이는 번호, 책 번호가 들어가요. 요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냥 그 번호가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제 보면은 확인 숫자. 그래서 이거를 그 우수리를 맞춰준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은 이게 ISBN 번호가 뭐 유효한 번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각 자리의 숫자를 더한 것을 각 자리의 숫자에 10을 곱한 것을 더한 것을 그죠? 1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가요. 19, 8, 7, 6 이렇게 가중치를 곱해서 이걸 더한 것을 11로 나누면 떨어져야 되는. 그래야 이 ISBN이 유효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ISBN 바코드를 딱 찍으면 그게 11로 딱 나눠서도 떨어지는 줄 확인하고 딱 떨어지면 유효한 ISBN이다. 이렇게 딱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건데 이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완전 계산 문제라서 제가 오늘 뭐 해설 강의에서 다 계산을 풀어드리긴 그렇고 그냥 여기에서 여기까지 다 계산을 한 게 11로 나눠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숫자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게 11로 나눠 떨어지도록 마지막 숫자가 그 마지막 변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11로 나눠 떨어지면 마지막 숫자에 무슨 변수가 더해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 숫자는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전체 숫자가 11로 나눠 떨어지게 돼버리거든요. 이 계산식 안에서. 그래서 5번 선지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완전 정말 좀 허무하게 정답은 나와 있어요. 막 계산은 되게 복잡하게 해놓고. 이 문제야말로 진짜 그냥 이제 5번 선지부터 딱 확인을 하면 바로 답을 내고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이거 다 계산하고 풀었던 분들은 약간 그러니까 계산이 조금만 틀렸어도 틀렸을 거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좀 낭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전형적인 시간 낭비를 시키려는 그것도 후반부에 시간 낭비를 시키려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안에 풀 수 있으려면요. 특히 후반부는 정말 1분 1분이 중요하거든요. 이럴 때는 일단 문제를 뒤로 보내시는 게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막 다 하나씩 확인하면서 1번부터 확인하면서 풀다 보면
나머지 뒤에 문제 풀 수 있는 문제가 진짜 많은데 그걸 다 놓칠 수가 있어요. 또 이게 되게 재밌는 게 16번부터 시작해서 16번 완전 계산 문제였는데 17, 18, 19번이 연속 논리 게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6번에서 한번 시간이 이렇게 돼버리면 17, 18, 19번까지 다 이렇게 늘어지다가 20에서 25번 풀 수 있는 문제를 놓치는 사태가 벌어지게 돼요. 근데 20에서 25번 풀 수 있는 문제를 놓쳐버리면 여러분들 합격선은 밑으로 내려가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것들은 뒤로 보내서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그 기출 강의나 이렇게 수업 시간에도 계속해서 강조 드리는 지점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7, 18, 19번 문제. 세 문제는 아주 전형적인 논리게임 문제입니다. 근데 논리게임 문제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고작 세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17번 문제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은요, 그 논리게임 문제 난이도도 별로 높지가 않아요. 이번에 그래서 논리게임 굉장히 평이하게 나왔어요. 지금 이제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A를 수강하면 B를 수강하지 않고 B를 수강하지 않으면 C를 수강하지 않는다. 자, 이 명제들을 하나하나 쓴 거예요. A를 수강하면 B를 수강하지 않고, 그다음에 두 번째 명제 B를 수강하지 않으면 C를 수강하지 않는다. B를 수강하지 않으면 C를 수강하지 않는다. 세 번째 명제로 나오는 거 D를 수강하면 C를 수강하고, 그 다음 나오는 명제가 이제 D를 수강하지 않으면 C를 수강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 하나 헷갈리면 안 됩니다. C를 수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A를 수강하지 않으면 E를 수강하지 않는다. E를 수강하지 않으면 C를 수강한다. 사지 않는다. E를 수강하지 않으면 C를 수강하지 않는다. 그냥 무조건 참인 거를 찾아달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3단 논법으로 엮일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고리가 될 수 있는 걸 찾아야 됩니다. E를 수강하지 않으면 C를 수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C를 수강하지 않는다가 앞부분에 나올 수 있다면은 그게 고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C를 수강하지 않는다가 앞부분에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있어요. 왜? 이것의 대우 명제가 바로 뭐냐면 C를 수강하지 않으면 D를 수강한다거든요. 그래서 이 3번과 5번 명제를 결합하면 E를 수강하지 않으면 C를 수강하고 C를 수강하지 않으면 D를 수강한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D는 무조건 수강하는 게 되는 거죠. 이 3단 논법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만 찾아가지고 빨리 채워주면 문제가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강되는 과목은 D, 정답은 4번.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논리게임 중에서도 정말 너무 난이도가 낮게 나와서 17번 문제는 약간 좀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나왔지라고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만큼 이번에 논리게임이 약하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다음이 이렇게 저게요. 관계가 지금 이제 나오게 됩니다. 뭐냐면 일단은 A와 D를 둘 다 가진 후보가 있다. A and D가 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A와 D를 둘 다 가진 저게 있다는 거죠. 있다. 그러니까 다 가졌다는 게 아니라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A and D는 이렇게 얘기하면 참이라고 얘기해요. B와 D를 둘 다 가진 후보자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B and D는 없다. 이것은 거짓. 그러니까 완전히 없는 거예요. 그냥 B and D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A and D는 있는데 B and D는 없는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나 B를 가진 후보자는 모두 C는 가지고 있지 않다. A or B면 C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A or B면 C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명제가 A를 가지고 있으면 B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A를 가지고 있으면 B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건 거짓이다. 큰 의미가 없는지 A를 가지고 있으면 B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거짓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가지고 이제 반드시 참인 것만을 골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4개 중에 3개를 가지는 방법으로 한번 찾아봅니다. 기억이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4개 중에 3개를 가지는 방법. B랑 D는 같이 가질 수가 없어요. A나 B를 갖고 있으면 C는 가져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A and D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A를 갖고 있으니까 C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4개를 가질 수가 없죠.
B는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A, B를 갖고 있는 사람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A, B를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있는데 A나 B를 가지고 있으면 C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A, B를 동시에 갖고 있으면 B와 D는 동시에 가질 수가 또 없으니까 D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세 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 경우의 수로 따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적절한 것이 됩니다. 어떤 후보자는 B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후보자는 D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B와 D는 동시에 가져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후보자는 B를 가지고 있지 않는 후보자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후보자는 D를 가지고 있지 않는 후보자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죠. B와 D는 동시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맞는 이야기. 그래서 사실 이것도 너무 약간 왜 이렇게 당연한 것들을 참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이게 오히려 18번이 어렵다면 당연한 것들을 참으로 해서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D것을 보면 D를 가지고 있지 않은 후보자는 누구나 C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네 종류 중 한 종류의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후보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D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C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라고 얘기하는 건 다시 대우 명제는 C를 가지고 있다면 D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한 종류만 가지고 있는 후보자가 반드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뭐 C를 가졌으면 D를 가졌겠죠. A를 가졌으면 D를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근데 저건 꼭은 아니에요. A and D가 있다고 할 뿐이죠. B를 가지면 D를 가질 수 없고 D를 가지면 B를 가질 수가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 A만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A만 가진 사람이 꼭 있을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이걸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D를 가진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D를 가진 사람이 꼭 있을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 D것은 반드시 참이라고 얘기할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참인 것은 기역과 니은 두 개뿐이다.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참 딱딱 떨어진다기보다는 그냥 이 정보들을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그냥 확인이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약간 이제 형식 논리학 문제에서는 약간 좀 맥락이 좀 다른 형태의 문제. 18번 문제는 17번 문제는 너무 쉬운 형식 논리학이고 18번 문제는 좀 맥락이 좀 다르다라는 느낌의 그런 형식 논리학 문제입니다. 너무 평범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적절한 것이 판단이 돼서 오히려 문제가 좀 어렵게 여러분들이 느껴질 수 있었을 문제가 18번 문제입니다. 이게 상황 판단이랑 좀 다르게 언어 논리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종종 출제가 좀 되는 이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19번을 한번 또 보도록 할 텐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그 논리게임 문제로서 이렇게 출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민원, 홍보, 인사, 기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조사 결과 민원 업무를 선호하는 신입사원은 모두 홍보 업무를 좋아합니다. 민원 업무면 모두 홍보 업무를 좋아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홍보 업무를 좋아한다고 해서 민원 업무를 좋아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홍보 업무를 선호하면 민원 업무를 하는 건 아니라고 했고 두 번째 인사 업무만 선호하는 게 있다. 인사만 선호하는 게 있다. 이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민원과 인사를 모두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민, 앤드, 인은 없다.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구도 3개 이상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3개 이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 명의 신입사원인지는 나와 있지 않으면서 갑과 을이 좋아하는 것들이 각각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이게 재밌어요. 지금 이제 보면은 갑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획 업무가 있고 을은 민원 업무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2개씩만 좋아하는 거니까 갑은 기획 업무가 있고 을은 민원 업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민원 업무가 있는 사람은 홍보 업무를 좋아하니까 여기는 홍보가 들어가는 거겠죠. 을에는 홍보가 들어가는 겁니다. 기획 업무를 좋아하는 사람과는 연결되는 게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3개 이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민원과 인사만 서로 겹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갑에는
그 민원, 홍보, 그 다음에 인사, 뭐 이렇게 세 개가 다 지금 현재로서는 들어갈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인사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갑을이 아니라 어딘가 존재하는 사람인 거죠. 인사만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업무가 좋아하게 되면 홍보 업무를 반드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세 명이 좋아하면 안 되니까 민원은 또 여기서는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홍 아니면 인사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홍, 여기는 민, 기, 홍 아니면 인사. 인사만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기억, 니은, 디귿을 보면 어떤 업무는 갑도 을도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갑이 인사를 선택하게 되면 기, 인, 민, 홍이 되면 갑을이 다 네 개가 다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무는 갑도 을도 선택하지 않는다는 여기서 갑이 홍이 됐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기억은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적어도 2명 이상의 신입사원이 홍보 업무를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 이제 보면은 2명 이상이 그 홍보 업무를 선호한다 라고 했을 때, 네, 여기서 니은과 관련돼서 굉장히 재밌는 게 있는데, 이 역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게 역이 성립되지 않을 게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뭘까요? 어떤 누군가가 한 명 더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뭘까요? 홍보는 있는데 민원은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뭐 인사나 기획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요 한 명이 더 필요한 거죠. 왜냐? 이 역이 성립하지 않는다를 입증해 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 이게 형식 논리학 문제의 전형에 조금 좀 안 맞는 스타일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 제가 그 해설 강의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제일 좀 어렵게 생각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보통 이렇게 이 명제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신입사원들이 존재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이 명제들을 줘요. 명제들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명제들이 모두 참이라고 할 때 이 신입사원들에 대한 평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번 형식 논리학 문제는 굉장히 독특한 게 이 신입사원들의 이게 이 명제들을 입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이면 홍이다가 성립되면 홍이면 민이다는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홍이면 민이다가 성립되지 않도록 하는 사례가 반드시 신입사원 중에 있어야 한다는 걸 전제하고 이 기억, 니은, 디귿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이면 민이 아니다라는 걸 할 수 있는 한 명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러면 홍보는 최소한 2명 이상이다라는 니은이 맞는 게 되는 건데, 와, 저는 이게 일반적인 형식 논리학에서 이렇게 딱 틀을 제가 보기에 형식 논리학 오늘 3문제가 있었잖아요. 한 문제는 너무 쉬운 형식 논리학 문제였고 17번 문제. 18번 문제는 뭐 이렇게 당연한 걸 묻지라는 문제였고 19번 문제는 이게 좀 형식 논리학의 기본적인 틀을 벗어난 형태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결국에는 뭐 이렇게 되던 요 세 가지는 확실하게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본다 해도 다 하나씩은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업무는 없다라는 디귿은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무조건 맞는 게 되는데 요 한 명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니은까지 맞는 게 돼야 돼서 니은 디귿을 답으로 골라야 되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형식 논리학 문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다시금 전통적인 언어 논리 문제 스타일로 돌아갑니다. 자, 20번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것도 그냥 이제 표로 그려주면 돼요. 표로 그려주면은 굉장히 편하게 도시화를 해가지고 문제가 싹 풀리는데, 그게 아니라 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풀면 정말 풀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표로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Y축에 이제 보면은 낮에 청색광이 있을 때요. 낮에 청색광이 작동을 할 때입니다. 낮에 청색광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변세포에 양성자 펌프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온과 칼륨이 맞죠? 칼륨과 염소네요. 칼륨과 염소 이온이 칼륨과 염소 이온이 들어옵니다. 칼륨과 염소 이온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온들의 양이 많아져서 물이 들어옵니다. 물이 들어오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공변세포의 부피가 커집니다. 그래서 기공이 열립니다. 이게 낮에 청색광일 때 상태예요. 근데 밤이 되면 반대 양성자 펌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칼륨과 염소 이온은 나갑니다. 물도 나갑니다. 공변세포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기공은 닫힙니다.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바로 낮에 수분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죠. 낮에 수분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 양성자 펌프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칼륨과 이온이 나갑니다. 칼륨과 이온이 나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게 됩니까? 물이 나갑니다. 공변세포의 부피는 작아집니다. 기공은 닫힙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감염. 병원균 알파에게 감염이 되는 경우. 병원균 알파에게 감염되는 경우 양성자 이야기도 없고요. 뭐 칼륨 이온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냥 독소 B가 공변세포의 부피를 커지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닫혀 있어야 할 때도 열립니다. 늘 열립니다. 그러니까 밤에도 열린다는 거죠. 독소 B가 여기서 작동을 해서 이렇게 돼버린다. 이렇게 표로 정리하면 이 지문의 내용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을 그냥 판단해 주시면 돼요. 기억 볼까요? 한 식물의 동일한 공변세포 안에 있는 칼륨 이온의 양은 햇빛이 낮에 있는 청색광만 차단하는 경우. 청색광이 이렇게 작동하는 거죠. 청색광을 차단하면 그 칼륨 이온의 양이 청색광 때문에 칼륨 이온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칼륨 이온의 양이 청색광 차단하면 들어오지 않으니까 낮아지게 되겠죠. 적어지게 되겠죠. 맞는 이야기죠. 기억은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니은. 수분 스트레스를 받은 식물의 양성자 펌프의 작동을 못하게 하면 수분 스트레스가 있는데 양성자 펌프도 작동을 못하게 하면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냐? 아니 그럼 닫힌 상태로 계속 있겠죠. 안 그래도 작동을 안 하면 닫힌 상태가 되는데 여기서 작동까지 안 하게 되면 닫힌 상태로 있게 되겠죠. 근데 열린다고 하니까 틀린 이야기가 되죠. 호르몬 A를 분비하는 식물이 호르몬 A는 바로 그 수분 스트레스가 있을 때 칼륨과 연소를 나가게 하는 게 호르몬 A였죠. 근데 호르몬 A를 분비하는 식물이 햇빛이 있는 낮에 보이는 기공 개폐 상태, 호르몬 A를 하면 기공이 닫혀 있겠죠. 근데 그거와 감염된 식물, 감염되면 열려 있죠. 이 둘의 기공 상태는 다르다. 하나는 열려 있고 하나는 닫혀 있으니까 맞는 거죠. 디귿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이 맞는 게 되죠.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다. 그 3번이 기억과 디귿이 맞는 게 되죠. 죄송합니다. 니은은 틀렸고요. 기억과 디귿이 맞는 게 되니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2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도시화와 도표를 만드는 것이 정말 특히 자연과학
주제에 그 언어 논리 지문을 풀어줄 때 정말 중요합니다. 아주 그냥 X축, Y축 해가지고 이 도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21번 문제도 이제 그 기준이 유지가 되는, 그 다른 개체가 나타났을 때 그 배우자 선택의 기준이 유지가 되느냐 변화하느냐, 이제 그걸 가지고 위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그 상황을 밑에 상황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것도 역시 표로 만들면 됩니다. 표로 만들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수컷의 울음소리의 톤이 1로 갈수록 일정하고 1이 갈수록 일정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가장 일정한 놈이 뭐다? C. 두 번째 일정한 놈이 A. 세 번째 일정한 놈, 가장 일정하지 않은 놈이 B. 이렇게 됐다는. 근데 울음소리의 높낮이를 놓고 봤을 때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을 텐데, 울음소리의 높이가 높은 게 A, 낮은 게 B, 그 다음이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기역, 니은, 디귿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1에서 암컷에게 처음 들려준 게 A, B를 들려줬어요. A, B를 가지고 했는데 암컷이 첫 번째에 누구를 선택했냐? A를 선택을 했대요. A를 선택을 했대요. 암컷이 첫 번째 A를 선택했다는 거는 A가 B보다 높은 것을 그 선택을 했다는 건데, 둘 다 A가 B보다 높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C를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상황 2에 C를 넣어줬더니 C로 이동을 했대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보면 C는 뭐 가장 높거나 아니면 가장 일정하거나 가장 낮거나 이렇게 되는 거라서 A, B를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게 C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 판단 기준을 유지할지 변화시킬지를 이 C의 등장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냥 A, B보다 무조건 C는 낮거나 뭐 높거나 이렇게 그냥 무조건 C가 무조건 앞서는 거기 때문에 이것 판단 기준에서 이것으로 바뀌었거나 이것 판단 기준에서 이걸로 바뀌었거나 이거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은 누구를 강화시키지도 약화시키지도 않는 내용인 겁니다. 기억은. 근데 니은을 보면 상황 1에서 암컷에게 들려준 소리가 B, C래요. 니은은. 자, 이게 기억이고, 니은은 상황 1에서는 암컷에게 들려준 소리가 B, C예요. B, C 뭔가 앞서 있는 게 확실히 다르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 암컷이 처음에는 B로 갔대요. 암컷이 처음에는. 근데 그 다음에 A가 투입됐어. 그럼 B로 갔다는 이야기는 이것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죠. B를 갔다는 건 이걸 가지고 선택을 했다는 건데, A를 투입을 했더니 그 A로 이동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A로 이동을 했대요. 그러면 얘를 선택을 했는데 A가 더 뛰어난 놈으로 그냥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울음소리의 고저만 가지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판단 기준을 유지한다는 거죠. 판단 기준을 유지하는 거니까 유지하는 건 강화되고 니은은 강화되지 않는다는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니은은 그래서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는 A씨예요. A씨 중에서 이제 들려줬더니 암컷이 C를 선택했대요. 처음에는 C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A씨 중에서 C를 선택한 거면 이 기준을 유지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 기준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상황 2에 B를 투입을 했더니 H만이 있었던 데서 B를 투입을 했더니 이제 그때는 뭐를 선택했대요? A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 소리는 뭐예요? B를 투입했더니 A를 선택했다는 건 얘를 선택했다는 거죠. 판단 근거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기억은 강화하지 않지만 니은은 강화한다는 맞는 이야기죠. 판단 근거를 바꾼다는 니은은 강화한다는 건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적절한 것이 됩니다. 정답 4번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문제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입니다. 22번 문제 대립구조형 지문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문에서 지금 보면 입자 이론과 역시 이것도 표로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이 자연과학 지문은 결국 표 싸움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파동 이론. 이 두 가지입니다. 입자 이론과 파동 이론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입자 이론은 입자를 통해서 이동하는 거, 파동 이론은 파동으로 퍼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속에서의 빛의 속도와 공기 속에서의 빛의 속도를 놓고 봤을 때 입자 이론은 속도 측면에서 물 속에서의 속도가 공기에서의 속도보다 빠른 게 입자 이론이에요. 물 속에서의 속도가 공기에서보다 빠른 게 입자 이론. 파동 이론은 물 속에서의 속도보다 공기 속에서의 속도가 더 빠른 게 파동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속도에 있어서 두 개의 이론이 각기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색깔에 따른 속도의 차이. 빛의 색깔이죠. 속도 차이. 이게 입자 이론은 없습니다. 그러나 파동 이론은 색깔에 따른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이제 각각 차이가 나는 지점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경로 1과 경로 2의 실험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실험에서 지금 어떻게 되냐? 실험이 경로 1은 여기에서 지금 이제 보면 경로 1은 물을 통과하는 실험이고, 경로 2는 공기를 통과하는 실험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맺힐수록 더 빠른 거고, 늦게 도달하면 왼쪽에 맺히는 거. 오른쪽에 맺히면 빠른 거, 왼쪽에 맺히면 느린 거.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색깔이 같은 두 빛을 쐈어요. 색깔이 같은 두 빛을 쐈는데 1과 2를 통과했을 때 경로 2를 통과한 빛이 경로 2를 통과한 빛보다 스크린의 오른쪽에 비치는 경로 1, 물이 공기보다 더 빨라졌다. 물이 공기보다 더 빠르다면 물이 공기보다 더 빠르다고 얘기한 입자 이론을 강화하는 거죠. 그러면 공기가 물보다 더 빨리한 파장 이론은 약화되는 거죠. 기억은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색깔이 다른 두 빛을 역시 쐈는데 이때는 이제 경로 1을 통과한 빛이 경로 2를 통과한 빛보다 왼쪽에 묻혔어. 그러면 경로 2가 오른쪽에 묻힌 거예요. 공기가 물보다 빨라진 거예요. 뭐 이건 색깔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제 일단 빛 두 개를 쐈는데 공기가 물보다 빠른 거예요. 공기가 물보다 빨랐다면 얘한테 유리하고 얘한테 불리하겠죠. 니은도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색깔이 다른 두 빛을 이번에는 둘 다 경로 1, 물에다가 색깔이 다른 두 개를 쏜 거예요. 얘는 색깔이 달라도 차이가 없어야 되고 얘는 색깔이 다르면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색깔이 다르게 쐈더니 차이가 있게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얘는 약화되고 얘는 강화되겠죠.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정답 5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표로 그리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자연과학 지구는 특히 여러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는 이런 도시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저희 기본 강의와 함께 공부를 하시면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어 나가실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3번 문제. 작년에 이제 신유형으로 출제가 됐던 소위 말하는 실무형 지문인데 이게 좀 작년에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딱 두 문제 나왔어요. 두 문제 딱 나왔고 내용도 약간 이제 법학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나왔습니다. A 보조금에서 B 보조금으로 이렇게 바뀌게 됐는데 요건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이 빈칸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게 뭐냐? 부정수령을 하지 않아야 된다. 첫째, 부정수령을, 특히 A에 대한 부정수령을 하지 않았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요건으로 들어가는 거고, 부정수령 여부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해서 제기 중은 부정수령이 아닌 걸로 본다. 제기 중일 때는. 이의가 수용되면 역시 부정수령이 아닌 걸로 본다. 근데 이의가 기각되면 그때는 부정수령으로 본다.
이렇게 그냥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 건수 얘기는 뭐 저기 한 거. 그럼 이제 민원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A 요건 다 채우신 다음에 부정수령 받았는지 여부, 이 제기 여부, 이가 그 기각됐는 그 제기 기각권에 민원인의 그 이의 제기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요거만 판단해 주면 되는 거죠. 이게 플러스 알파의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무형 문제인데 약간 법학 논증이랑도 결합이 됩니다. 왜냐하면 법학 논증에서 얘기하는 그 요건 사실론, 요건에 대한 지점을, 그러니까 추가된 요건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그게 이제 약간 실무형 문제와 결합돼서 출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선지가 답이다. 이렇게 풀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24번 문제도 실무형 문제죠. 갑과 을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채워나가는 실무형 문제인데, 자, 이제 요 학칙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대립되는 지점이 뭐냐면 바로 이 학칙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이 학칙에 과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교육법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학생 인권 조례 범위까지도 생각해야 되는지, 이거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이 학칙의 제한을 받는 게 여기에서 끝이는지 아니면 여기까지 되는지, 이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근데 을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학생 인권 조례는 법령의 위임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령의 제한을 받는다는 건 법령의 위임을 받은 학생 인권 조례의 제한도 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을이 대답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요 네모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법령의 범위 안에 있는 학생 인권 조례에 영향을 받는다. 그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5번 선지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5번 문제는 아주 그냥 정통파 법학 논증 유형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법학 논증 유형 문제도 두 문제가 출제됐었는데 올해는 이런 정통파 문제 이렇게 딱 조문하고 그다음에 사실관계 나오고, 이게 한 문제만 나왔어요. 딱 한 문제만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신유형이 출제 비중이 확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년에도 이럴 것이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알 수 없어요. 자, 어쨌든 그 유형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지금 이제 보면 비거주자의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1항에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2항에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는 사람, 이때 일시귀국하여 3개월 이내 한국에 있으면 그거는 체재기간에 포함된 걸로 보는 거죠. 3항이 외국인과 혼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국에 6개월 이상 있는 사람, 이렇게를 이제 그 비거주자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다 그 국민인 경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2항은 외국인인데 우리나라에서 6개월 이상, 이 나라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다가 외국으로 가서 3개월 이상 체류한 사람도 비거주자로 본다라고 해서, 국민이면 1항으로 가야 되고 외국인이면 2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은 또 각각 1호, 2호, 3호의 조건이 각기 다른 거죠. 자, 쟁점 2를 보면은요. 국민이에요. 국민이니까 1항으로 가야죠. 국민이니까 1항으로 가야 되는데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와서 일시교육해서 2개월, 또 일시교육해서 2개월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귀국할 때마다 2개월씩 잰다면 3개월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외국에 체재한 기간의 합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은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게 더해지는 걸로 봐서 비거주자로 구분된다고 하지만, 을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1년 내에 2개월씩 온 거는 3개월을 넘은 걸로 보자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귀국할 때마다 3개월 이내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죠? 지금 이제 보면은 귀국할 때마다 체재한 기간에 그 합으로 확정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이제 그 귀국할 때마다 체재한 기간이 2개월 해가지고 두 개 합이면 4개월이잖아요. 그러면 을의 말이 옳고 갑의 말이 틀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은 적절하지 않은 게 됩니다. 자, 쟁점 2와 관련돼서 쟁점 2는 이제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한국 국적도 보유한 사람이에요. 복수 국적자죠. 그러니까 복수 국적자는 1항이 들어갈지 2항이 들어갈지 애매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미국으로 발령받아 1개월을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이제 보면은 그 1개월을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국민이면 1항 2호로 가서 3개월 이내니까 비거주자로 볼 수가 있는데, 그 3개월 이내니까, 그죠? 지금 이제 보면은 그죠? 아니죠?
국민이면 1호로 가야죠. 영업활동이니까. 영업활동을 한 거니까 비거주자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외국인이면 3개월 이상이죠. 국내에 와서 6개월을 하고 3개월 이상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외국인이면은 비거주자가 아닌 걸로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 갑은 비거주자로 얘기하고 을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각각 이 사람이 복수국적자니까 국민인지 외국인인지에 따라 각기 다르게 판단한 걸로 봐야 되겠죠. 니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국민인지 외국인인지에 따라 각기 다르게 판단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니까 니은은 네, 그렇죠.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디귿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점 3 같은 경우에 이와 결혼해서 독일에서 5개월 동안 연주 활동을 했대요. 근데 자, 이 사람은 국민이에요. 국민인데 지금 보면 배우자의 국적국에 가서 6개월 이상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3호가 적용될 수는 없어요. 5개월밖에 없었기 때문에 3호가 적용될 수는 없는데 근데 이 연주하는 거를 영업활동으로 본다면 1호가 적용돼서 비거주자로 또 볼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영업활동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다면 그러면 비거주자로 주장하는 갑의 주장은 틀린 말이 되고 왜냐하면 3호가 적용될 수는 없으니까 그 비거주자가 아니라는 을의 주장은 옳은 게 되는 거니까 디귿은 적절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정답 4번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한 3개 문제 정도가 약간 그 출제 스타일에서 조금 상례에서 벗어나는 형식으로 출제가 돼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년도 시험보다 생소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년도 시험을 기준으로 준비한 친구들한테는 왜냐하면 줄글 형식의 지문이 많아서 그런 점 때문에 또 좀 생소함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전년도 시험보다 꼭 쉬웠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줄글 중심으로 정통적으로 준비를 해온 친구들에게는 오히려 전년도 시험보다 평이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전년도 시험인 1회 시험의 기출만 가지고 준비한 친구들한테는 결코 쉽지 않았을 시험이지만 기존의 PSAT 언어 논리 스타일의 문제를 풀어봤던 그런 걸로 준비했던 친구들에게는 평이했던 시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 평이해지면은요 커트라인이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또 그것도 또 만만치 않은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전년도 시험에만 익숙하게 준비했을지 아니면 기존의 PSAT 언어 논리 스타일대로 이렇게 준비를 했을지 어떤 사람이 많을지에 따라 올해 평균이나 결과는 좀 달라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이라면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겠죠. 시험 스타일은 매년 이렇게 확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출제됐던 모든 스타일을 착실히 준비하시고요. 시간 내에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팁들을 여러분들이 착실히 공부하고 쌓아 올리신다면 얼마든지 내년 시험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위와 같은 내년 시험 강의에서 또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겠고요. 우리는 또 내년도 시험 준비를 위한 강의에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